1854년 2월 미군 제독 메투시페리는 흑선을 이끌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1630년대 말부터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문인 관료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무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고 서양 과학기술의 실용적 가치도 이미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또 다른 백인 이방인이 방문했습니다. (1891년 5월 11일) 오스 사건이라 불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훗날 니콜라이 2세가 되는 러시아 제국 황태자였던 니콜라이가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구 기공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 잠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때 오스시의 경비를 맡고 있던 경찰관 스다산조가 칼을 휘둘러 오스시를 지나가던 니콜라이 황태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나마 동행하던 그리스 왕국의 왕자 유리오스와 인력 덕분에 적극적인 제재로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났던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일본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황태자, 그것도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 러시아의 황태자에게 칼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에 일본은 헐벌 떨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에 충격을 받은 천황은 그 즉시 고베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찾아가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모든 학교는 근신한다는 의미로 휴교를 했고 신사, 절, 교회에서는 황태자의 회복을 비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은 사과와 조속한 쾌유를 비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황태자를 향한 문안 전보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1891년 5월 20일에는 하타케야마 유코라는 여성이 교토에서 사죄의 의미로 자결을 했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유코의 행동을 찬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곳은 야마가타현 오가미군 가네야마촌에서는 스다와 산조라는 이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결의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당시 일본은 이 사태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그것들 중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제도 영토 분쟁 등에 관한 갈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니콜라이 황태자가 방문했던 이유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일본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에 대해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던 사항이었었죠. 이 사항은 일본 제국 흥망제 1편을 보시면 보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암살 미수범 스다산조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메이지 정부 초기에 일어난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반란인 세이난 전쟁 패배 후 자결한 사이고 타카모리가 당시 죽지 않고 러시아에 망명했다는 헛소문 때문에 완곡한 반박의 표현으로 메이지 천황이 했다는 만약 사이고 타카모리가 살아 돌아온다면 참전 군인들의 모든 소원을 박탈하겠다라는 말에 자신의 훈장이 박탈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세이난 전쟁으로 인한 스다의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 아직까지 보잘것없다고 자타가 평가하던 일본. 그들은 최악의 경우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지도 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하거나 자국 영토를 할애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이런 신속한 대처와 바싹 엎드린 모양새를 인정하여 대국의 관용심이라 허세를 부리며 별말 없이 그냥 이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던 스다산조의 사용만은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일본 황실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역죄를 적용, 사형 판결이 가능했었지만 외국 황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범인 스다산조는 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일본 정부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계엄령을 발령해서라도 스다산조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최신 대신이었던 고토 쇼지로는 차라리 스다를 납치해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공견원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은 나름 이성적인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일본 대지원장이었던 고지마 고레카타는 아직까지 삼권 분립이 완성되지 않아 대지원이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 황제 요구에 따라 자국민을 무조건 사용시키라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대적인 독립된 사법체계를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만약 서구 열강이 일본의 이런 법제도의 미숙함을 트집잡아 불평등조약을 계속 강요하고 경멸한다면 일본은 이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던 불평등조약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죠. 결국 스다산조는 사건 발발 16일 만에 모살 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그해 9월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급성 폐렴으로 옥사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95년, 이때와는 정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천명했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상정한 군사계획과 전력 확충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삼국 간섭, 일본의 국가관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를 완전히 바꾼 일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은 하나의 커다란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본에게는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점이었을까요? 1888년 프랑스가 제공한 자강으로 건설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 최장거리인 9,334km에 달하는 장대한 노선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전략적 가치는 세계 패권구도를 뒤흔들 만큼 막대한 것이었죠. 이전까지는 유럽의 패권 국가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 해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즉,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허락을 받든가 아니면 영국과 한판 붙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뚫린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던 러시아가 바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영국 중심의 패권구도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는 일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이었던 그레이트 게임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반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일본은 청일전쟁의 산물 시모네스키 조약으로 랴오뚱 반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조약 비준 3일 후 도쿄 주재 러시아, 독일, 프랑스 공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일본의 외무차관 하야시 다다스를 만나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며 반환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발판으로 한반도와 남반도 지역을 차지할 경우 청나라와 연합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선 일단 일본의 랴오뚱 반도 진주라는 화근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도 중국에서의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해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간파한 러시아는 발빠르게 프랑스와 독일을 섭외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선 러시아 하나도 벅찬데 세 나라가 합심해서 압박을 가하니 그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무 대신 무츠 무네미스의 권고에 따라 1895년 5월 5일
랴오뚱반도를 반환하고 대신 청으로부터 3천만 냥의 추가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이어 조선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고 조선을 자립시키기로 결정까지 한 후 다음날 이 회답서를 일본 주재 러시아, 프랑스, 독일 공사 3명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일본이 포기한 랴오뚱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조차했고 독일은 산동반도의 자오즈만을 조차했으며 영국은 6월에 주륙반도를 7월에는 웨이하이를 조차하게 됩니다. 크게 보자면 화중지역과 티벳은 영국이, 화남지역은 프랑스가, 산동반도는 독일이, 동북의 만주와 몽골, 신강지역은 러시아의 세력권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청일전쟁으로 총알 한 발 안 쏘고 엄청난 어부지를 취한 셈이 되었죠. 반면 일본의 세력권은 타이완, 후젠선 정도로 직접 전쟁을 치러 승리로 이끌어낸 당사국치고는 다른 열강들에 비해 매우 초라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들끓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고 외교에서 졌다며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반도를 반하고 얼마 뒤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장교와 사병들이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삼국 간섭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험이었죠. 삼국 간섭은 당시 많은 일본의 지식인과 정치인,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당시 평민주의자, 민권주의자로 바뀌어가던 일본 국민들 대부분은 이때부터 사상적 성향이 180도 바뀌어 국권주의자,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의 우호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나는 실로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다. 이 랴오뚱반도 반환이 내 인생 대부분의 운명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소식을 들음으로 나는 정신적으로 거의 딴 사람이 되었다 라며 울분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피해 대가로 얻은 랴오뚱반도를 반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삼국 간섭은 일본 국민들을 비정상적으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강해져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때부터 보통성의 실시로 싹트기 시작하던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상은 무너져 버렸고 대신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눈뜬 장님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삼국 간섭은 20세기 일본과 한반도의 운명, 아니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상실감과 모멸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타라 입구를 주창하며 서양인 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했는데 정작 서양인들이 자신들을 거부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평에서 언급했던 황인족이 서구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경고한 황하론, 바로 그것이 서구인들의 저변에 확연히 깔려있다고 일본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황하론은 백인들의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백인들의 분노심을 유발해 중국을 나눠먹기 위한 선동꾼의 말장난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서구 사회에서 자신들이 배척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주범이 4년 전 스사 사건으로 일본에게 공포와 굴욕을 안겨줬던 러시아라는 사실이 일본인들을 더욱 두렵고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삼국 간섭은 세대를 넘어 한 국가가 하나의 감정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한 시발점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일본은 이 사건으로 부국 강병만이 이런 치욕과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삼고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이후 일본은 국가 예산의 24%라는 엄청난 비용을 군사비에 투입하여 마침내 평양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은 병시 5만의 상비군에 예비군을 포함 전시동원 20만 수준의 군대를 유지했었으나 삼국 간섭 직후인 1896년부터는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해 평시 15만의 상비군에 전시동원 60만으로 병력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일본 육군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항공 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직결 가능한 러시아의 최대 병력을 당시 20만으로 산정했고 그에 맞춰 병력 증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에는 4,000톤급 전함도 없었던 일본이었지만 10년 동안 무려 2억 엔을 투자하여 1만 5,000톤급 전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발탐대를 상대하기 위한 전력 확충이었던 것이죠. 이때 요긴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청일전쟁의 전쟁배상금이었습니다. 이때 청으로부터 받은 이억량의 배상금은 당시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3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7천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으니 자그만치 4년치 예산 이상의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일본에서 1.5%만 가질 수 있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었던 국세 15엔 이상의 거액 납입자라는 규정을 봤을 때만 해도 과연 이 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 배상금을 가지고 러일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즉 시모노스키 조약으로 얻은 배상금 약 3억 엔 중 1억 8천만 엔을 육군과 해군을 확장하는 비용으로 썼던 것이죠. 나머지는 제강소를 설치하거나 철도 부설비, 전화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청일전쟁 후 전후 경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군비 중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복지를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죠. 어쨌든 이때 건조된 미카사, 시키시마, 아사히 등의 전함은 훗날 스시마 해전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삼국 간섭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확인한 조선의 민비와 고종은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에 붙게 되었고 이에 자제력이 마비된 일본 정부는 조선공사 미우라 고로이에 교사된 낭인들을 시켜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지르고 맙니다. 참으로 무식하고 야만적인 미친 외교의 표상과도 같은 사건이었죠.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조선의 민심은 완전히 일본을 떠나 러시아로 기울게 되었고 이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간파천으로 귀결돼 버립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의 내정 주도권을 결국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로써 일본은 다 뺏었다고 생각했던 조선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청 대신 이제 더 강력한 러시아와 대치하게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처럼 삼국 간섭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삼국 간섭은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룰을 완벽하게 이해한 일본의 외교는 이후 몰라보게 세련되졌습니다. 다시 말해 열강의 각 족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사전에 양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를 교훈삼아 훗날 한일 병합대에는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이에 당사국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 아주 세련되게 조선을 집어삼킵니다. 또한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내부적으로는 군비 확장의 명분과 정육전을 위한 자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과 의미, 결론을 떠나 어쨌든 국가 팽창을 위한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라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힘센 친구들도 얻게 됩니다. 중국에서 열강 연합군에 의해 의허단이 진압된 후에도 러시아가 랴퉁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자 1902년 2월 12일 돌연 영국은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이후 20년간 이어지는 영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마침 이때 때를 맞춰 시작된 것이죠. 당시 랜스다운 영국 외상과 하야시 다다스 주영 일본 공사가 체결한 영일동맹의 내용은 영국은 중국에, 일본은 한국에서의 권익을 승인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만약 어느 쪽이든 그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제3국과 교전하는 경우 공동전투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도 필리핀과 서태평양 그리고 중국에서의 자국 이익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 일본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만일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3국이 지난 삼국 간섭처럼 대일적대를 목적한 연합을 꾀한다면 미국은 즉각 일본 편을 들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일본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로써 일본은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전쟁을 시작할 명분과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 되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전쟁의 개시 시점만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